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책, 금서로 지정된 책이 있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처벌받았고, 심지어 이 책을 지닌 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원래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포된 비밀스러운 예언서였습니다. 일설에는 사랑채에는 정감록이 안채에는 토정비결이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조선에서 금서가 되었을까요? 정감록은 조선 왕조가 5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또한 정씨성을 가진 자가 새 왕조를 세운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조선 왕실에게 너무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왕조의 멸망을 예고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들 중에서 정감록이 최초로 언급된 예는 조선 영조 15년 6월 9일자 승정원일기인데, 여기서 영조 임금은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활하고 사악하다 라고 말했다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정감록을 신봉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를 소지한 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정감록에는 여러 예언이 있는데 한반도가 큰 재난을 3번 겪은 후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3번의 재난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 재난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감록은 첫 번째 재난으로 외세의 침략을 예고했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사라자수.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여인대화가 임부지라. 계집녀. 사람이니 머리에 벼활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인 줄 모른다. 이는 외자를 파자한 것으로 외인의 침략으로 화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18가공. 18에 공을 더했다 했으니 소나무송자를 말한 것이니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와서 조선을 도와줄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나 조선인을 죽이는 자는 일본이며 나를 살리는 자, 즉 우리를 도와주는 자는 명나라 이여송이라는 예언입니다. 조선 선조 25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당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연기가 있는 일본 공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할 테니 출정을 포기하라고 했다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공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조선 출정을 감행합니다. 일본 공주는 출정하는 일본군에게 부디 솔송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왜군은 조선에 들어오자 소나무는 물론 송자가 들어간 동네까지도 피해 다녔다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끄는 군대가 참전하면서 임진왜란은 동북아의 국제전으로 확산했습니다. 명나라 이여송 군대의 참전으로 전쟁 양상이 180도 바뀐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의 전환점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636년 이번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오며 조선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병자호란이 벌어집니다. 1636년 음력 12월 2일 청나라 황제 태종은 직접 10여만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출발해 조선을 침략합니다. 청나라 기마병 선발대는 12월 초순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은 지 불과 5일 만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청태종은 11월경 이미 조선을 침략한다고 선언했고 12월 2일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엄동설안을 무릅쓰고 살기 위해 미리 산속으로 피란합니다. 청나라 기마병이 압록강을 넘은 지 불과 5일 만에 한양에 입성했다는 것은 청나라 군대가 인조가 있는 한양으로 직행하면서 일반 백성을 해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정감록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나를 죽이는 자라는 예언처럼 청나라 기마 군대가 한양으로 직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속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폭설과 한파에 대부분 얼어 죽게 됩니다. 정감록에 나를 살리는 자는 떠있는 흙이 따뜻한 흙이니 따르라라는 예언처럼 피난하지 않고 따뜻한 온돌에서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 재난 일제 강점기. 정감록의 두 번째 재난은 국권을 잃고 나라가 피로 물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하며 36년간 식민 통치를 시작합니다. 외로운 나라가 서쪽에서 바람을 맞고 동쪽에서 해가 뜨리라. 쇠의 힘이 동방을 삼키고 붉은 피가 강산을 물들이리라. 이 구절은 서쪽 중국 방향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동쪽 일본에서 커다란 변화가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쇠의 힘이라는 표현이 일본군과 철도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어둠이 거두어지면 태양이 다시 떠오르리라. 쇠붙이로 나라를 삼킨 자, 결국 쇠붙이에 쓰러지리라. 이 구절은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는 8월이 가을의 시작이고 일본의 항복이 8월 15일임을, 쇠붙이로 나라를 삼킨 자, 결국 쇠붙이에 쓰러지리라. 일본이 철도, 무기 즉 쇠붙이를 이용해 조선을 지배했으나 결국 핵폭탄 즉 쇠붙이, 무기로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초토화되며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세 번째 재난, 한국전쟁. 경제가 칼을 맞대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싸우리라. 한강이 피로 물들고 백성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으리라. 큰 전쟁이 지나고 난 뒤 남쪽은 다시 태어나고 북쪽은 더 어두워지리라. 이 예언이 한국전쟁과 연결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가 칼을 맞대고 싸우리라. 남북한 동족상잔의 전쟁. 한강이 피로 물들리라는 서울 함락과 한강 방어선 전투. 큰 전쟁 이후 남쪽은 다시 태어나고 북쪽은 어두워지리라는 전쟁 후 남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산업화, 민주화가 되고 북한은 독재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석됩니다. 삼재 이후 번성의 시대 예언. 정감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전해집니다. 천년의 어둠이 가고 백년의 빛이 오리라. 다시 피어난 강산 위에 태양이 떠오르리라. 한강이 맑아지고 사람들이 배부르리라. 이 예언이 한국의 현대사와 연결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1980년대의 산업화, 199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한강이 맑아진다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 성장의 상징적 표현으로 배부르리라는 한국이 과거의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사회로 변화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해석,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시대. 일부 해석에서는 100년의 빛이 온다는 문구를 남북 통일의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피어난 강산은 전쟁과 분단으로 황폐해진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 번성함을, 태양이 떠오른다는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 해석됩니다. 정감록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씨성을 가진 이가 나타나 새로운 나라를 이끌리라. 새로운 성군이 나와 백성을 편안케 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씨 왕조의 후계자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는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씨가 특정성이 아니라 바른 지도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감록처럼 많은 예언서에는 곧 난세를 평정할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한반도에 3번의 환란이 지났다면 새로운 한반도를 이끌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